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불암산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참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주제일 것 같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서희를 모셔왔습니다.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준 서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번에는 가서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또 퍼주기를 하고 또 이번에 가서는 또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요. 일부는 그런 말씀도 해요. 이번에 차라리 나가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없애면 좋겠다. 그런데 꼭 돌아온단 말이죠. 아주 참 골치 아픈 인간인데 그 외교를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외교가를 손꼽으라 하면 이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 바로 서희죠. 그럼 서희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 서희에게서 또 배울 점은 뭘까? 그냥 말만 잘하면 외교가 되는 건가? 뭐 입술에 기름칠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뭐 웃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서희가 정말 말만 잘했을까요? 말로 뭘 하는 것이 외교일까요?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서희하면 보통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 말씀드려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 말로 세치혀로 강동육주를 얻었잖아. 그런 말을 합니다. 강동육주란 무엇인가요? 강은 압록강을 말하죠. 압록강의 동쪽에 6개의 주, 6개의 고을, 6개의 성이 있는 고을을 얻어냈다. 그게 바로 이제 강동육주이거든요. 그 강동육주라는 것은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중심이 뭡니까? 귀주, 통주, 곽주, 청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강동육주입니다. 그리고 그 강동육주 외곽에 나중에는 이제 천리장성도 쌓게 되잖아요. 그건 결국 북방으로부터의 침략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천리장성을 쌓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북방으로부터의 압력이 강했다. 그리고 그 압력을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강철 같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전개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그 서희, 어떤 활약을 했나 하는 걸 알아보고요. 그리고는 이어서는 서희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다시 두 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거란에 잇따른 침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희 때가 1차 침략이었다면 서희 이후에 2차, 3차 침략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하는 걸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거란족이 위세를 떨친 다음에는 거란족을 밀어내고 여진족의 금나라가 또 들어서는데 그 금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희를 만나러 갑니다. 서희는 누군가요? 서희는 이천서씨죠. 이천서씨. 경기도 이천서씨이고 960년에 역시 광종 때죠. 지난주에 제가 자랑한 거 생각나시죠? 우리 할아버지도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그랬는데 서희도 바로 그 광종 때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입니다. 문과 시험에. 그리고
문과시험에 급제하고 약 20년쯤 지난 다음에는 그 송나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송나라와의 관계가 그때 사실 한동안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과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얼기설기 복잡해지면서 국교가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국교를 서희가 뚫어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높은 벼슬을 지냈죠. 그리고 거란과의 문제도 해결하고 나중에 서희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고려 왕인 성종의 묘정에 배양됐다. 묘정에 배양됐단 말은 성종의 종묘가 있는데 그 종묘에 성종을 가장 잘 보좌한 신하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서희 이야기를 좀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965년부터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는 외교 관계가 사실상 끊겼다. 송나라가 고려를 의심한 겁니다. 송나라가 고려 니들 말이야 거란하고 몰래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말 안 듣고 이미 등 돌린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러고 나서 17년이죠. 17년이 지난 뒤에 서희가 송나라와의 관계,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신을 선정하는 과정도 고려에서는 그야말로 제1급 인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막힌 관계를 뚫러 가니까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리고 뭐랄까 적절하게 의교적인 조치를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진 인물을 보내는 거죠. 그게 서희예요. 서희가 갔을 적에 그때가 이제 송나라 태조 때인데 송나라 태조 조광유는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호걸이잖아요. 큰 인물인데 아주 냉대를 합니다. 냉대를 하는데 서희가 몇 마디를 하니까 송태조가 마음이 풀려요. 마음이 풀려. 그때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우리 고려가 배신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 여진족이 끼어 있다. 이 여진족이 거란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신이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온 것이지 절대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송태조가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고려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서희에게 송나라의 그러니까 검교 병부상서, 검교라고 하는 말은 고려에서도 쓰고 뭐 다른 왕조에서도 씁니다만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명예 송나라 국방부 장관 자리를 서희에게 줬다. 그 말은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송나라 태조가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한 것처럼 했지만 서희에게 완전히 설득이 돼가지고 서희를 너는 우리 사람이야. 진짜 마음에 들어.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명예 국방부 장관, 명예 송나라 국방부 장관 자리를 줄 정도니까 서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겠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뭐 거짓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썼습니다만 서희는 이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통달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복잡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실제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 태조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막혔던 길이 터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희하면 보통 우리는 거란과의 관계만 주목하지만 실제 서희는 거란과의 관계를 뚫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송나라와도 상당히 어려운
경색 국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송나라 태조 조광유는 본래 가난한 군인의 아들이었어요. 가난한 군인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뭐 집안이 으짜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서 후주의 태자 시영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주라고 하는 나라는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배경이 되었던 인물이 쌍기라는 귀화인이잖아요. 후주에서부터 고려로 넘어온 인물인데 바로 그 나라가 후주입니다. 한족의 나라죠. 그 후주의 태자의 오른팔이었는데 후주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쿠데타에 성공한 그런 조광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후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인으로 출세를 했다가 나라를 완전히 차지한 그런 인물이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와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이성계와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조광윤보다는 출발점이 훨씬 좋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쿠데타에 성공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게 바로 조광윤인데 그렇게 송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거란이 본격적으로 고려를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구는 거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송나라와 관계 끊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바로 뭐냐면 중국과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우리한테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또 일본과 관계를 강화해라. 그런데 윤석열 씨가 하는 건 뭐예요? 예, 형님 알았습니다. 예, 작은 형님 알았습니다. 문재인이 그 자식이 관계를 다 망가뜨렸는데 제가 형님 말이라면 다 듣겠습니다. 아니 뭐 형님에게 불편함이 있다면은 육사에 설치된 그 뭐 형님 나라하고 싸웠던 그런 독립군 뭐 장수들 홍범도 같이 뭐 김좌진과 함께 일본의 정규군 대대규모 병력을 완전히 싸그리 소탕한 그런 독립군의 훌륭한 장군의 동상 같은 거 우리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제가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형님이 좋아하신다면은 그 뭐 백선엽이처럼 저도 백입니다. 백선엽이처럼 친일파여 가지고 형님들 마음 잘 들고 또 미국 말도 잘 들어가지고 한 자리 크게 해먹은 이런 장군의 동상을 거기다 크게 세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졸개의 정치, 졸개의 정치. 국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처럼 또 조국 전 장관처럼 실제 아무 죄가 없죠. 수백 번을 압수수색해도 뭐 이렇다 할 건덕지가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그 검사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시켜가지고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을 압수수색을 하면은 400번을 아니라 4번만 압수수색을 해도 뭔가 건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조국이나 뭐 추미애나 이재명 같은 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길래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고작 표창장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내 정치는 그렇게 아주 더티하게 아주 더럽게 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아 형님 그래서 막 무조건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발발 기는 그러려면은 여성가족부를 폐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외교부도 필요 없어요. 외교부도 폐쇄하고 통일부도 폐쇄하고 차라리 다 그러죠. 아니 그러한 인간이니까 감히 국방부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국방부를 점령한 것이 그가 한 일이잖아요. 국방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외교 참사, 그러한 국방 참사, 그러한 역사 참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말씀이 좀 길어졌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 서희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희의 시대에도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비슷한 유형의 인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그 얘기 좀 천천히 할게요. 어쨌든 993년이면은 성종 12년인데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복구가 되니까 거란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거란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나라에서는 뭐 발발 떨고 야단이 났죠. 서희가 제가 가겠습니다, 임금님 해가지고 중군사라고는 직책을 맡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북계가 평안북도가 되는 거죠. 그때 조정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게 그렇듯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거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빨리 항복하는 것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평양 이북을 잘라서 주자. 평양 이북은 원래 고구려 땅이었고 이거는 사실 신라 통일 때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 태조 이후에 애를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아니 거란족이 자기들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면서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벗겨? 다 줘버리자. 그러한 안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때 서희가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국방력을 키워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군비를 비축해서 평양성에도 쌀이 잔뜩 있는데 세상에 그런 쌀을 대동강에 내던지고 땅을 주다니 그러면 평양을 줬다가 그 다음날 서울 개경을 내놓으라면 어떡할 것인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서희가 성종임금의 편지를 가지고 거란군의 사령관인 소손영을 만나서 담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거란군이 고려로 들어오는 길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1차 침략이라고 표현된 거는 바로 서희 때 일이고요. 2차, 3차 침략이 있는데 루트가 보면 대체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개경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방향이었던 거죠. 그런데 소손영이 이런 통고문을 보내는 거죠. 뭐라고? 우리 거란에게 항복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북쪽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서희는 어떻게 봤냐면은 저 사람이 말로는 저렇게 협박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남하를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적에 이게 속셈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항복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면서 협상을 하자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떻게 봤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저거 오면은 우린 다 망하니까 아예 땅을 잘라서 주는 것이 좋겠다. 엎드려서 싹싹 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오늘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큰일 났다. 이제 큰형님, 작은 형님 말 안 들으면은 우린 국물도 없다.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러니까 빨리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자. 그렇게 나갔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에 만약에 서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이 말은 저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밀어붙이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 무기나 좀 더 사주고 미국에 무역 적자나 좀 줄여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해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워낙 많으니까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 관계는 건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장을
기존의 입장을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투항론이죠. 투항론. 이건 완전히 투항론이고 할지론이에요. 그 당시 조정에서 서희 때에도 보면 이 비겁한 자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란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엎드려서 신발이라도 핥아주자, 항복하자, 그러한 의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아예 이번 기회에 땅을 아주 주고 그리고 항복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의 뭐랄까 비겁한 신하들의 주장이 쏟아지니까 성종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평양이 서경이죠. 평양에 비축미가 잔뜩 있는데 이것도 거란족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대동강에다 그냥 다 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한심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임금님 여기 삼각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 이북이 다 고구려의 옛 땅인데 저 사람들이 내놓으라면 다 줄 겁니까? 안 됩니다. 국토를 적에게 준다는 거는 이건 치욕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엄연한 사실인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도 반박도 못해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독도 얘기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두 줄이면 끝이에요. 독도를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죠. 그러면 일본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하면 어디를 다케시마라고 했어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 사람들은 본래 뭐라고 불렀어요? 마스시마라고 했어요. 즉 송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본 사람들은 마스시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케시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릉도가 자기네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언어 도단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부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꼭 고려 성종 때에 투항론, 할지론을 피던 비겁한 인간들의 자손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서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하, 이제 보니까 우리의 서희는 다 여기에만 모여 있군요. 우리의 서희는 다 지금 제 강의만 듣고 있군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나마 서희가 허리를 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과거에 조선시대식으로 하면 호조판서죠. 요즘식으로 하면 재정부 장관을 지낸 이지백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서희를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대세는 항복하자였는데 서희와 이지백이 성종을 설득하고 성종이 또 중심이 잡힌 왕이었던 거예요. 자네들 말을, 당신들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들 말이 진짜 옳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희가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해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서희는 발해의 유민 가운데 대도수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방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두 장수를 특공대 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해병대의 대령 있잖아요. 그런 분인 거예요. 이런 분을 특공대 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거란군의 선발대를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소손령의 선발대가, 거란군 선발대가 우리의 특공대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란족이 싸움을 잘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지 전투에서 말을 타고 하는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악지방이 많고 특히 우리 북부지방은 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산악의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말하자면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소선령 부대의 가장 강한 전력이 선발대일 거잖아요. 그 선발대를 완전히 거의 몰살시켜버린다. 그렇게 완전히 소선령 부대의 기선을 제압한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면 될 거다라고 서희가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조정에는 서희 혼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겁한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너희들이 그럼 사신으로 가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져를 저는 어머니가 아파서 저는 다리가 아파서 저는 머리가 아파서 저는 혈압이 높아서 저는 심장에 좀 문제가 다 거부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죠. 그 비겁한 인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서희가 나서는 거예요. 전하,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영특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임금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성종이 너무 기쁘고 감동해가지고 강까지, 궁궐에서 작별하는 게 아니라 강가까지 나와서 서희의 손을 잡고 내가 오직 믿는 것은 그대밖에 없으니 그대가 가서 반드시 이번에도 일을 성공하기 바란다. 송나라에 가서 문제를 해결한 것도 그대가 아니었던가. 다시 기대한다. 잘해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소손영과 북쪽에서 만난 서희는 심리전을 하게 되죠. 소손영은 서희에게 나는 너하고는 급수가 달라. 네 왕하고 내가 같은 동급이야. 그러니까 너는 뜰악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나한테 절해.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대신이면 나도 대신이야. 동급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는 안 나와요.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며칠이 돼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서희가 판단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저 녀석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걸 보니 분명히 이거는 송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려가 송나라에 무력 지원을 하지 않기를 약속받으려고 온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속셈을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 밑에 있는 장관들도 이 강의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과 어떤 거래를 하려면, 외교를 하려면은 상대방의 진정한 속셈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겁을 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잘해주면 쟤들도 알아서 잘해줄 거야 하는 그런 너절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손영이 결국 기다려도 서희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사실은 굴복을 하는 거예요. 좋다. 너도 대신이고 나도 대신이라는 네 말이 맞다. 그러니 뜰악에서 절하라고 온 건 내가 잘못한 거고 우리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소손영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구려의 후계자야. 고구려 땅은 우리 거야. 근데 왜 고구려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제가 옛날 강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다종족 국가다. 우리 코리안, 우리 고려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중심이지만 한국 사람만의 국가가 아니에요. 고구려는. 여진족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발해 사람들, 즉 말갈족도 속해 있었지만 거란족은 치탄이거든요. 그란이라고도 하고 서양 사람들은 치탄이라고 불러요. 그 거란 사람들도 고구려에 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란 사람들도 우리도 고구려를 계승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땅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서희가 뭐라고 그래요?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야말로 고구려의 후예지.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 아니냐? 고구려가 고려 아니야. 너도 그 정도는 알잖아. 그런데 어디 와서 감히 땅을 내놓으라는 거야. 평양은 우리한테는 서경이야. 우리나라의 도읍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너희 나라 수도인 동경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고구려 땅 아니냐.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찌 고구려 옛 땅이 우리 땅이란 말을 네가 하느냐. 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땅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손영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 전성기의 영토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거란의 동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희에게 역사적 지식이 부족했더라면 어떻겠어요? 대꾸도 제대로 못했겠죠. 대꾸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 지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윤석열 정권, 무지몽매한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씨 내가 전부터 알아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후보할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무슨 대학의 사학과가 필요하냐, 무슨 대학의 교양이 필요하냐, 고등학교까지 배웠으면 충분하지, 그런 걸 뭐하러 학생들에게 가르치냐, 그런 건 그냥 사이버로 하면 되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저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정말 큰일이다 했는데 진짜 큰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 세종대왕상이 있고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상인데 그것도 없을래. 이런 천하에 죽일 놈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험한 말을 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사람, 당연히 고려 사람, 당연히 신라 사람이 다 우리 조상이고 우리인 거죠. 이 사람들 식으로 하면 이제 퇴계로도 없어져야 되고 을지로도 없어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저도 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선엽로도 나오고 박정희로도 나오고 이회창로도 나오고 그걸로 다 땜질해야 된다는, 세상에 이런 천박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개선문부터 때려 부숴야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의 모든 걸 다 지워버려야 돼요. 수도의 한 복판에 2000년 전의 유적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 아파트 지어야지. 이런 천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잠을 못 잘 지경이죠. 자, 어쨌든 소손영으로 되돌아가면 소손영이 이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번에 온 거는 니들 고려가 송나라를 너무 가깝게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응징을 하러 온 거니까 니네 땅을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바치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은 거란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희가 그 말을 듣고 하하,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란이 송나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러 여기 온 것이 분명하구나. 고려가 송나라를 무력으로 원조하지 못한다는, 안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러 온 것이 이 사람의 속셈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할 테니까 조건이 있어. 조건은 뭐냐? 압록강 주변이 다 우리 땅 아니냐 본래. 그런데 지금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까지 대군을 몰고 왔으니 여진족을 좀 밀어내라. 그러면 그 땅에다가 우리가 성도 쌓고 군사 진지로 만들면 교통로가 확보가 될 거다. 그런 다음에 거란 너희하고 고려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너도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거란에서는 좋다. 고려가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질 뜻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침략은 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자. 그리고 압록강 동쪽에 약 300리 땅을 고려가 확보하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양국 관계가 훨씬 편해질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 6주를 만들게 돼요. 귀주, 곽주, 통주, 철주, 용주, 흥화진이죠. 이때의 서희의 속셈은 뭐냐면 결국 이 거란족 이놈들이 앞으로도 고려를 못 살게 굴면서 군대를 보낼 텐데 그 군대가 들어올 루트가 바로 이 강동 6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 기회에 군사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쳐들어올 적에 방어하기가 쉬울 거야. 즉 거란을 막을 기지를 거란의 힘을 빌려서 만드는 것이 서희의 진짜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서희는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인 관계에서 어떤 양보를 할 때도 있죠. 당연히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준다는 것은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거죠. 다시 물어보건대 윤석열 씨는 미국에 무엇을 받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겁니까? 윤석열 씨는 도대체 일본에 무엇을 받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을 몽땅 망가뜨릴 핵 폐수를 쏟아붓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가적 예산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홍보하는 데 사용합니까? 도대체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서희는 강동 6주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 압록강 지역을 담당할 관청까지도 관직까지도 임금님에게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해요. 그게 바로 압강도 구당사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이죠. 압록강을 관리할 그런 관리를 보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란과 고려 사이에 평화가 오고 거란족이 앞으로 쳐들어오면은 강동 6주의 군사 기지를 잘 활용해서 침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희의 뭐 외교적인 성과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무슨 임기응변을 통해서 그냥 한때 위기를 모면한 그런 외교적 발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서희는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판도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각국의 국가적인 이익이 어디 있는지 고려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 목표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어낼 때에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로서 가장 유리한 선택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수와 유방을 별동대로 활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너희하고 싸울 능력도 없지 않아. 니들 매운맛 한번 볼래? 이렇게 말하자면 힘이죠. 군사적인 힘과 그리고 정치적인 대안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성과를 얻어낸 것이지 그냥 뭐 머리 좋은 사람이 갑자기 무슨 희한한 생각을 해가지고서 상대방을 속여서 어떤 결과를 낸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은 이 서희에게 엄청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서희가 병이 들자 직접 문병도 하고 굉장히 많은 말하자면 치료비도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종이 돌아가시고 목종 때가 되면은 서희는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서희가 마지막을 보낸 개성의 개국사는 지금 자취도 없고 이렇게 석등 하나만 덩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서희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일단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국제 정세를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서희는 그런 거죠. 산악지대에서 우리가 제일 강점이 있는 게 산악전이니까 거기서 거란군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거란군에게 아주 그냥 한 방을 제대로 보겠다. 일본의 약점은 뭘까? 미국의 약점은 뭘까? 그걸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잘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희는 당당하고 적절한 태도를 통해서 정말
외교적인 관례를 지키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참 서희가 그립다는 생각이 드는 거군요. 서희의 묘소는 이렇습니다. 이천에 있죠. 그런데 그 서희가 세상을 뜨고 나서 그 성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란의 침략이 일어납니다. 다시 1010년이죠. 침략의 구실은 우리나라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에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때도 조정에 사람이 없진 않았어요. 양규라고 하는 훌륭한 신하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개경까지 함락이 되었고 항복을 했지만 그대로 순순히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고 돌아가는 거란군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특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를 상대로들 해왔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은 거짓 항복을 하고 마음 놓고 돌아가는 적을 뒤통수를 강하게 쳐서 게릴라전으로 강하게 쳐서 다시 쳐들어올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쓴맛을 보여주는 거죠. 쓴맛을.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거란군이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1018년인데요. 소배합이 내려옵니다. 아까는 누구였죠? 소손영이었죠. 소손영과 소배합은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10만 대군을 끌고 오는데 그때도 처음에 그거를 맞받아서 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회를 봐가지고 강감찬의 유명한 귀주 대첩이 일어나는 거죠. 역시 귀주 대첩이 어떤 거인지 여러분 대강 알고 계시죠?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상대가 10만 명이나 되고 아주 강병이었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개경까지 끌어들이고 개경을 제대로 방어를 해가지고 돌아가게 해요. 돌아가는데 집으로 편하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귀주 근처에서 완전히 강탈을 해가지고 10만 명이 왔지만 돌아가는 사람은 수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9만 명 이상이 귀주에서 몰살당해요. 그런 상태에서 고려가 거란하고 화해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침략을 받아서 상당한 피해가 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돌아가는 적에게 결정타를 때려가지고 4차 침입은 없는 거죠. 4차 침입 없어요. 그렇게 보면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2차 침입 때는 양규가,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결국 아주 잘 막아낸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란에게 영토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거란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지도 않았고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11세기 초까지의 우리의 상황이에요. 11세까지 우리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들을 우리가 직접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약자의 처지였지만 그러나 굴하지 않았다. 내부에 비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상대에게 그야말로 한 방씩을 먹였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여진족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미 12세기가 되는데요. 그때는 윤관이라고 하는 또 탁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윤관은 파평윤 씨의 사실상 중시조이죠. 윤관인데 윤관이 윤 씨가 나오니까 벌써 여러분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윤관이
이제 이런 훌륭한 자손, 이런 훌륭한 인물의 자손 중에도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나온다는 것이 참 역사의 비극인 건데요. 박평윤 씨. 그런데 박평윤 씨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쨌든 별무반을 이끌고서 함흥과 그 이북을 차지해서 결국 구성을 쌓았는데요. 윤관의 구성을 쌓았죠. 윤관의 구성을 쌓았는데 그러나 그 성을 고려는 지키지 못하고 여진에게 반환을 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윤관의 구성이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만강 일대에 있었다. 어떤 사람은 길주 이남에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함흥 일대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함흥과 길주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에 보면은 그 함흥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격전지에. 그러니까 두만강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제대로 지키질 못했어요. 이 금나라는 거란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고려에서는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려의 당시에 외척으로서 국가를 좌우하던 것이 이자겸을 비롯한 인주이시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권 안보 차원에서 금나라에게 무조건 엎드리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고려 사회는 과거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서희 이후에 보는 그런 강건한 고려인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쩌보면 과거 제도를 쭉 시행하면서 송나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문화적으로는 높아졌지만은 그런 기계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묘청은안이 일어나고 신채호와 같은 역사가는 이 고려 말이야 이거 너무나 물러 빠져가지고 정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점이 중요하죠. 첫째로는 서희의 그 맹활약이 아주 중요했는데 역사적 통찰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서희가 그런 성과를 냈다는 생각도 하고요. 서희의 외교적인 전략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 이후에 서희가 작고한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거란족은 2차, 3차의 침략을 감행했죠.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 고려에는 의기가 살아 있었다. 그래서 정변으로 승부를 못하면은 거짓 항복을 하거나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여서 보급로를 연장해서 적군이 어려움에 빠지게 한 다음에 강타를 친 거죠. 강하게 타격을 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냈다 하는 고려의 기상이 아직 뚜렷하게 살아 있었다. 11세기까지는 아직 고려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세기의 고려는 고려자기에서 보듯이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진 고려가 된 건 사실인데 그때가 되면은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계는 많이 꺾인 것이 아닌가, 매우 문약해진 것이 아닌가, 물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도 시대에 따라서 이런 부침이라고 하죠. 때로는 강하게, 그러나 때로는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민주시민이시고 지금 우리가 역사적 통찰도 없고 교양도 없고 상식이 없는 그런 무능하고 악랄한 정권에 신음을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역사도 읽고
우리의 역사적 전통, 문화의 자랑스러운 훌륭한 전통이 뭐였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